이번 시간에는 담화란 무엇인가, 담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화 한자어를 보면 말씀화로 구성된 낱말인데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담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발화라고 하고, 이러한 발화가 모여 의미를 이루는 통일체를 담화라고 합니다. 달리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형식, 발화의 연속체, 말을 주고받는 것, 그거 자체를 이제 담화라고 하는데요.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발화, 내용, 언어와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화의 구성 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자는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자와 청자는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이제 듣는 사람이 청자고 말하는 사람이 화자인데요.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성별, 친밀도 등이 담화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내용을 발화, 언어라고도 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주고받는 말을 내용이라고 하고요. 맥락은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그래서 사회문화적 상황도 되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상황들이 모두 맥락입니다. 그래서 담화는 화자, 청자, 그리고 내용,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담화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발화들의 내용이, 그 문장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겠지요. 나름대로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응집성도 우리가 글을 쓸 때 응집성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똑같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시 표현으로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렇게 적절한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글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의 내용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것과 비슷하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담화 행위의 방법에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는데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화는 화자의 의도를 직접 표현한 것으로 발화 형식과 의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기를 또는 창문을 열기를 원할 때 창문 열어라고 한다면 발화의 의도와 형식이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고요. 간접 발화는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발화 의도와 관련된 언어 형식을 쓰지 않고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인데요. 요청이나 명령의 말을 정중하게 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의문형이나 청의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문을 열어라 라는 의도를 말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덥지 않니? 날씨가 좀 덥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창문을 열도록 한다면 그것은 간접 발화입니다. 담화의 유형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담화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로 강의, 보고서, 뉴스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 담화에 해당하고요. 호소 담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설득하려고 이야기할 때 연설이나 광고문 같은 경우, 약속 담화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담화로 맹세나 선서 같은 경우, 사교 담화는 이야기할 때 그냥 사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인간관계 형성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담화로 인사말, 날씨가 좋다거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잡담 등. 선언 담화는 어떤 방침이나 의견, 주장을 정식으로 표명하는 담화로 계획을 선언할 때 지금부터
카카오페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선언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화의 맥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담화의 맥락에는 크게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상황 맥락은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그래서 화자나 청자, 시간이나 장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의도나 목적 등에 따라서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똑같이 어떠세요? 라는 말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서 미용사가 어떠세요? 라고 할 때와 정형외과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고 나서 의사가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하는 말은 머리가 마음에 드는지 묻는 것이고,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는 치료한 게 손이 괜찮냐, 아프지 않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장소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 맥락이고요. 담화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지역, 세대, 성별 등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관습과 관련된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은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외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관습이 배어있기 때문에. 또는 얼마 뒤면 추석이네,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이동한다는 그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담화의 맥락에는 크게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락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맥락을 파악해야 할까요? 같은 말이나 글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고려해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화의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화가 무엇인지,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맥락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